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스라엘에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미군이 이스라엘 파병을 위해 군인 2천여 명을 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이후에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서 가자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아님 처음 들어오셨다고 13개월 손자 육아하고 계시다고요. 예쁜데 힘든 시기네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엉겅키님이 날씨만큼 밝고 쨍하고 바사삭한 뉴스 기대하고 계시다고. 저도 좀 노력해야겠는데요. 마중물린 튀기모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튀기모 두텁게 입고 다니세요 하셨고, 가끔 고개 들어 하늘도 보라고. 네, 하늘이 정말 맑고 좋죠. 가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네.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이사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 두터운 옷 꺼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디건 위에 또 하나, 위에 하나 더 걸치고 나왔어요. 데이지님, 깊어가는 가을 날 키티기모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바사삭 하셨습니다. 범카이브님 뉴바하이. 네, 한성님, 심은정님, 마주물님이 우등생 심양 어서 오시고요 하셨습니다. 미라클님이 이른 아침에는 손실을 만큼 기온이 낮다고 포근하기를 바라며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쭈님, 네, 감사합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 알렉산더님이 날씨가 좋아서 여행 가고 싶은 튀기봇인데 현실은 생업에 충실해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저희도 생업에 충실해야 돼서 점심시간에 그러니까요.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트님이 김준일 대표님하고 하트 뿅 하고 보내셨어요. 네. 김기현 체제 2기가 출범했는데 저는 김준일 에디터한테 이것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찐윤이 친윤 정도로 됐다. 찐윤이 친윤으로 약간 수위가 좀 낮아진 건가요? 그러면? 예, 색채가 낮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전에 물러난 임명직 당직자들이 지역으로 보면은 영남 5명에 강원 2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영남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을 보면은 이제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인데 여기가 영남 하나, 그리고 이제 강원도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수도권 아니면은 뭐 비례니까 지역이 없는 분들 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을 좀 중용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동두천, 뭐 연천, 여기가 이제 수도권은 맞죠. 수도권은 맞는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도권의 막 격전지의 민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흔히 있죠. 생각하는 수도권이랑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보수가 좀 유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 북부 외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포천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데도 다 수도권은 맞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반윤은 안 돼. 비윤도 곤란해. 뭐 이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친윤 중에서 찾다 보니까 또 친윤의 수도권 찾기가 또 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숫자가 네.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당에서는 일단은 이제 정광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성 기준에 대해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 대한 전면 배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제 70년대생들이 좀 많거든요. 뭐 네. 70년생, 71년생, 뭐 74년생, 그래서 70년대생들이 좀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연포탕 인사였다. 연대포용 탕평 인사였다. 연대포용 탕평. 네. 예, 뭐 이렇게 좀 자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 김성호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사임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어제 오전에 조수진 의원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김성호 부원장,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카톡 대화 내용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네. 이게 언론 보도 시점하고 실제 이제 대화 내용 시점하고 조금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전 7시 정도에 얘기가 오갔더라고요. 예, 실제 그러니까 인선이 발표되기 전에 한 2시간여 전에 이제 요거에 문자가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보내니까 김성호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임 당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서두를 필요 없는데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뭘 보고 황당하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다들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무총장의 박대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 전임 지도부에서 사퇴한 분이 이제 정책위 의장 하다가 정책위를 사퇴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여기를 다시 이제 돌려막기 아니냐 뭐 이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황당하다.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으로 뭐 알려져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또 이제 장제원 의원 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박대출 의원도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고 뭐 장성철 이제 소장이 다른 방송에서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니까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좀 중용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데 실제 여기에서 어제 이제 당직자 임선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장제원 의원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성우 부원장은 사임했습니다. 네. 이게 사임을 했는데 당에서는 원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임하면은 부원장들도 다 교체되는 게 관례였다. 논란 이번 문자 파동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뿌려요. 민주연구원도 한 뭐 10명씩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분들도 다 사퇴를 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지금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분의 기자회견이 단연 화제죠. 예,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어제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 장악에 몰두해선 모습이 나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서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눈물을 훔쳐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보통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예.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 입장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거를 했을까? 이제 정치인의 DNA는 좀 달라서 그렇죠. 눈물, 심표 하나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리액션이 크게 이렇게 닦았냐라고 하니까 네. 저 지난번에 양두구육 할 때도 눈물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옆에 휴지가 있었는데 이때 어제는 휴지가 없어서 휴지가 눈물을 못 닦고 이걸로 이렇게 닦았다. 닦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실제 뭐 최상병 이 네. 사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얘기니까 맞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전략적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성심, 내가 사실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뭐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내세우고 이런 대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보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어제 기자회견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거 말고도 방송은 이준석 대표가 2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사실 방송 원하면은 거의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보고 제가 요 그룹들한테 좀 들은 얘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생명 연장의 꿈으로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자회견이 필요하겠다 이런 좀 전략적 판단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좀 치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좀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는 건데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는 동물적 감각이 있다 이준석이 이 타이밍에 어쨌든 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준석 대표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이분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안철수 의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고 SNS에 제명을 맞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악마의 눈물쇼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 묘했던 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한 20분 있다가 이준석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의원과 기자회견과 예, 예.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거의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약간 대비되는 부분이 있었죠. 일단은 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눈물쇼로 당심에 호소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요.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조금 센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었다. 그리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았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의 붕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정말 감정이 좀 많이 상했다. 그렇죠. 사실, 평소에 예. 쓰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답지 않다 약간. 네.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의원이 되게 점잖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준석 대표한테 좀 거치게 빡쳤다 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준석 네. 대표가 어쨌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여러모로 계속 이제 방송에 나와서 좀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건데 그거에 조금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어제 뒤에 이제 서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 뭐 시의원 이런 분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뒤에가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안철수 의원이 이런 거를 하려면은 상당히 당에 공감대가 많고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쫙 쓰여야 되는데 사실상 약간 동원령처럼 본인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뒤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좀 싸늘하다 이게. 그러니까 생뚱맞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 이 분란이 났는데 뭐 이준석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타이밍에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맞느냐. 뭐 타이밍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해외에 지금 출장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화도 안 되고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렇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두고 2주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2주 동안 이 편지 풍파를 막아낼 수 없는 충격 완화용 아이템이 없으면 후폭풍이 너무 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땜질식 이제 처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이준석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를테면 박성민 민컨설팅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뭐 한 달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김기현 대표 체제에 조금 좀 이렇게 뭐 실망감 이거 유지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게 사설로 나와요.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뭐 이 정도까지 좀 강도 높게 비판한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지만은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당에 있는 뭐 수도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좀 들고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거를 좀 관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눈물이 헤어질 결심을 앞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이거를 지금 딱 이거를 보고 이 다음에 헤어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명분을 계속 쌓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면 뭐 공천에 안 줄 수도 있고 뭐 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은 본인이 뭐 신당을 만들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에 대해서 이렇게 충정을 다하고 최대한 조언도 했는데 당에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러는 뭐 징계나 배반이었다. 이런 것들을 명분을 쌓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고 보고 뭐 오늘 유승민 의원도 이제 뭐 다른 라디오에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하겠다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했더라고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 그때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도 막 이제 합종 연행이 조금 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성범 전 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막지 않는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예.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성명서에서 다소 의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다는데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줄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 대표가 이제 결별을 준비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는 그거는 이전 대표가 좀 결정한 문제지만 일관되게 말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절대 이전 대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예,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본인이 원하는 걸 당은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뭐 내일 모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이제 3,058명이에요. 현재 의대 정원이.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 이후로 18년째 이제 동결된 상황인데 그때도 사실은 이게 361명인가가 줄었습니다. 의학 분업에서 이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 타협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의사 부족 사태를 좀 불렀다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르면은 오는 19일에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뭐 300명이다, 1,000명이다, 뭐 많으면 뭐 3,000명까지 뭐 이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그때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그러니까 총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의사들이 코로나 반발했죠. 시국에 이제 네. 강하게 반발하고 사실상에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추후 협의하겠다고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게 명분이 있는 게 현재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은 멕시코가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게 한의사가 포함된 거예요. 2.6명이. 그래서 한의사를 빼면은 빼면 2.4명이거든요. 그러면은 OECD 꼴찌입니다. 꼴찌네. 예,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이게 의사 수가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점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은 이게 의료 수요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찬성하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 예. 정원을 무조건 늘려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의료수가 현실화 예를 들면 기피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외과 수술 이런 것들은 너무 수가가 낮고 리스크도 크니까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리고 뭐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애들을 달래면서 봐야 되니까 이 환자를 보는 숫자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가 될 테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일단은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전남에 지금 의대가 없거든요. 네. 전남 지역에 의대 설립하자 이런 거를 조건부로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에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이제 금감원 국장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죠. 이 부시장에 대해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했다. 요게 이제 김태우 감찰반원이 이제 폭로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유죄가 났거든요. 근데 어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이제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그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민정수석 시스템도 만들고 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만드는 건데 이제 특감 반장과 특감 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회신을 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정수석이 판단을 해가지고 감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누가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찰 무마가 아니다라고 독자적으로 이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판단한 거고 이거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낸 거네요. 예. 검찰은 어떤 입장이에요?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 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분노하는 얘기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재판부는 이제 다음 달 20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볼게요.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해외 전문연구소에서 발간한 언론 현황 보고서 번역해서 출간하면서 MBC가 신뢰도 1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문 서명을 뺀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뭐 몇 년째 뭐 세계 최하이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 그 기사 네. 보신 적. 이게 다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이제 옥스퍼드대 산하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매년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뉴스 리포트인데 연도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거는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렇게 네.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이제 나온 건데요. 가장 신뢰받는 개별 뉴스 브랜드는 한국의 공영방송사인 MBC로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게 영어 원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 뒤를 이어서 뭐 YTN, KBS, SBS, JTBC 순으로 주요 방송사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는 이제 영어 원문도 보고 한국어도 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이 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별 현황에서. 예. 아니 왜요? 좀 억울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매년 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매년 봅니다. 저는 그렇죠. 뭐 저널리스트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서도 활용하고 하니까 매년 보는데,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거. 왜 빠졌지?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향신문이 요거를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재단의 입장은 연구원 간의 논의 과정 중 한국 보고서에 한국 페이지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신뢰도 순위가 자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역 시 순위 활용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내부에서 신뢰도 부분을 빼기로 결정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계속 번역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계속 봐왔는데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MBC가 1등하니까 뺀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정도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궁색하다 그냥. 예, 좀 이게 정권에 반대하는 조금 이제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는 비판적인 언론이 1위가 나오니까 언론진흥재단이 뭐 오더를 받았든 아니면 알아서 기었든 좀 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사건 사고 소식들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지현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뭔가 가을이 훅 갔다가 훅 가는 느낌이에요. 가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게다가 주말에 비가 오니까 네. 한창 나들이 다녀야 되는데 뭔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을 보면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개 네. 들어서 하늘 보고 네네. 마중물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아. 지금 뭐 운전하시는 분, 뭐 빈센트님은 휴게소 들렸다 운전하신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또 움직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탈레모님 지각 출첵합니다. 바사삭 하셨어요. 심은정님 오늘은 오셨네요, 김한 기자님. 계속 지난주에 왔었는데. 네. 전번에 한번 네. 빠지셨을 건너뛰기로 때잖아요. 보셨나 보다. 그때는 아파서 못 오신 네.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오늘 들여다볼 사건은 저는 이거 보고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좀 서늘하긴 했는데 네네네. 한 중견기업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 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네. 종이컵에 든 무언가를 마셨는데 중태에 빠졌다고요. 네, 이게 올해 6월 말쯤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경찰 수사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이제 평일 수요일이었는데 오후 4시쯤 광학 렌즈를 관련 물질을 검사한 검사실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30대 여성 직원이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물인 줄 알고 이렇게 드셨습니다. 평소에도 종이컵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날도 본인이 현미경 검사를 한 다음에 책상에 컵이 있으니까 의심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은 종이컵에 담긴 액체가 물이 아니라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용액, 그 렌즈 코팅 박리제인데 여기 들어간 성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산입니다. 불산. 근데 불산이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를 좀 처음 알았는데 수소랑 불소가 합쳐진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무색 그리고 무취의 유독성 액체인데 이게 사실은 금하고 백금 빼고는 거의 모든 금속을 다 녹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뼈를 녹일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데 이걸 그냥 물인 줄 알고 드셨던 거죠. 근데 이제 무색이고 묻히고 그냥 겉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네네. 물이랑 전혀 이게 비교가 네네. 구분이 안 되니까 네네. 아 물인가 보다라고 마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 불산이 들어있던 독극물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용액이 종이컵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코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분, 이분은 뭐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른 직원 A씨가 검사를 하려고 이 용액을 미리 종이컵에 액체를 담아서 검사실 책상에 올려놨는데 이제 옆에 있던 피해 직원이 이걸 이렇게 담아놨다는 사실을 미리 미처 모르고 드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검사액 같은 경우는 예, 예. 비커나 네. 그렇죠. 용기가 다른데 좀 넣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제 독극물이 든 용액이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막 해골 모양 있고 막 된적 위험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 될 그렇게 거잖아요. 생각하는데 예. 이제 평소 쓰는 일반 용기랑 예, 똑같은데 담아놓으면 예. 이건 사실 사고가 일어날 수 누구나 겪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그냥 무심코 드실 수 있는 건데 심지어는 이 피해 직원이 거의 대부분 이 사무실을 혼자서 쓰시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평소 자기가 따라놓은 그 물인가 보다 하고 드실 수 있는 거고 그 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정지 상태가 돼서 그 대학병원 두 곳이 이제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무려 110일째 뇌사 상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개월째네요. 네. 4개월째 내사 상태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피해 직원 가족들이 이제 문제 제기한 게 초기 대처에 네.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네네. 이게 사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피해 직원의 남편분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거기 보니까 아내 동료분의 말들에 따르면은 이제 아내 상사 직원이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아내 옆자리에 놨고 아내는 일에 집중하다가 이제 미처 무심코 이걸 드셨던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한테 심정지가 오고 병원으로 막 갔는데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불산이었다.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3번이나 옮기는 동안 이제 회사에서 무슨 성분이 있었다라고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성분 표시에는 불산이 없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치료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다고 이 남편분이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불산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조치가 달라졌거나 그럼 네. 경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유독물질을 저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어딨나요? 라고 하시고 젠제님도 왜 그런 걸 종이컵에? 라고 안타까워하셨고 임금님의 캔디님이 군생활할 때 후임이 여름에 사이다 병에 들어있는 신내 마시고 응급 후송 가는 적이 있으시다. 네. 예전에 그 유독물질이나 위험물질에 대한 좀 안전이나 관리 규칙이 지금까지 않을 때는 종종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쓰러졌으면 당연히 이 용액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성분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런 점들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겹칠 수 있지만 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마녀세상님도 공사단 현장에서도 생수통 물인 줄 알고 이염물질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네요. 네. 네네. 근데 좀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은 그 용액을 다 빼내야 되니까 에크모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 인공 심폐장치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으셨고 그래서 맥박이랑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황인데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남편분이 쓰신 글에 아내가 의식이 없지만 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7살 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딸을 돌보면서 정신과 뭐 우울증약, 신경 안정제, 수면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방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지라는 부분에 대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CCTV를 봤더니 이제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두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마시는 모습 이런 건 있었고요. 그러면 누군가 일부러 해치려고 한 거냐, 의도가 있었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뚜렷한 뭐 그런 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 관계자들도 다 뭐 해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 그렇지만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유독물질은 당연히 미리 표시를 해놓거나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수한 용기 이렇게 담아놓거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이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처음에 종이컵에 액체를 담아뒀던 직장 동료 A씨랑 그 해당 회사의 공장장 그리고 또 안전관리 업무를 따로 담당하신 안전관리자 이렇게 3명을 어제 이제 좀 수사에 시간이 한 넉 달 정도 걸린 셈인데요. 어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미향 나는 미미님이 약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교육 받게 돼 있다. 이우성님이 중소기업은 종이컵 많이 쓰니까 좀 얘기를 하셨고 데이지님이 부주의한 끔찍한 사고다. 예. 룰루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는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겠네요. 라고.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온 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네, 들어왔어요. 네. 누가 무심코 물컵, 주는 네. 물컵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네. 물인 줄 알고 네. 사실은 네, 네. 이제 조심해야 돼. 사실 남이 이렇게 줄 때 이렇게 따서 주는 거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행 가서 이런 데 이제 예,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담아놓는 물에서 이제 네.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관리 소홀이 있었던 건 사실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개인이 아니라 회사도 이 책임 함께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같이 송치가 됐는데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자체는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화학물질관리법을 했는데 아마 이 혐의에 따라서 나중에 재판에 넘어가면 뭐 벌금형이 나올지 뭐 과태료가 나올지 뭐 이런 과징금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유, 별바래기님이 그러면 뭐하냐 다친 사람하고 가족이 답답하지 이런 얘기 하셨고 눈 뜨면 고통님이 생각하니까 소름 끼친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피해 직원분이 좀 차도가 있으셨으면 네. 해요. 7살 따님도 계시고 남편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맞습니다. 좀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에는 뭐 실수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의성과 의도가 섞이면 사실 교묘한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생수병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네, 2년 전 사건인데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던 이제 40대 남성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6일 만에 이제 숨진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내용이 뭐냐면 그 2021년 10월 18일에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남녀 직원 2명이 한 30분의 시차를 두고 마십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이 생수병은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그 모양의 생수병이었고 개봉된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병이 따져 있는 채 네네, 놓여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남성 직원은 2병, 여성 직원은 1병을 이제 마신 걸로 당시에 확인이 됐는데 남성 직원이 중태에 빠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마신 여성 직원은 나중에 의식을 이제 회복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생수병 미스테리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긴 했어요. 네. 언론에서. 근데 사건 발생 다음 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직원이 무단 결근을 했잖아요. 네. 그 경찰이 이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당연히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무단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수상하니까 이제 집으로 가봤는데 집에서 숨져 있는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타살 정황, 누구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쳤을 그런 어떤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유서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사인은 약물 중독인데 역시 또 자택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이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다 같은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좀 미스터리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그 생수병을 수거했을 때는 이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뭘 먹고 이렇게 됐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서 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직원의 혈액 네. 그리고 직원의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에는 모두 동일한 성분이 있었는데 네, 네. 정작 생수병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것도 이제 당시 회사의 대처가 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딱 이렇게 쓰러졌을 때 직원들이 회사가 119에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는 했는데 경찰의 사건 접수는 한 7시간 만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경찰이 갔을 때는 이미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물병이 바꿔치기 됐거나 이미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게 이 예. 의뢰한 물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거군요. 이미 그 물병이 어디 갔는지가 알 수가 없었던 게 그때 하필이면은 사무실에 그 생수병이 있었던 곳에는 CCTV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그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좀 한동안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동기로 이 사람이 한 건 맞냐 뭐 이렇게 많은 추측이 오가다가 결론적으로는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포렌식 해봤더니 숨진
현진 직원 강모 씨인데요. 이 강 씨가 인터넷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물질 구매를 했는데 심지어 본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을 해서 몰래 네. 이거를 독극 물질을 구매를 했고 이게 자기 갖고 있던 것도 피해자 혈액이 나온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좀 살충제, 농업용으로 쓰는 살충제, 제초제 이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게 뒤늦게 나왔는데 이 강 씨랑 같이 사택에서 살았던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이번 생수병 사건 불과 8일 전에 이 집에 탄산음료 마셨다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가 이 탄산음료 용기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또 똑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 씨가 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봤을 그런 이제 정황들이 이제 저기서 나온 거죠. 다만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강 씨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처벌할 사람이 없어서 사건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직원들도 같은 팀에 근무했었다는 거 말고는 사실 뭐 특별한 갈등 관계나 뭐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이런 정황이 나온 게 없었고 본인도 뭐 유서를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본인도 스스로 숨졌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 이제 영영 미궁 속으로 그냥 빠져버린 거죠. 알 수가 그러네요. 없게 됐습니다. 시크한 매버리님이 이거 무서워서 마시겠냐라는 얘기하시고 심은영님이 이제 텀블러에 물까지 담아 다녀야 할 세상이냐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 동기를 모르니까 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또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주의를 기울이기가 힘든 정도로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게 이제 더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라클님이 예전에도 유사한 일들로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네. 담겨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사고 소식 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유튜버죠 네. 김용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굉장히 뭐 유명한 유튜버죠. 그러니까 김용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13일 이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해운대 유명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뭐 소방당국과 죄송합니다. 경찰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김용호 씨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됐고 당일에 막 속보로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김용호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굉장히 그 여론 지형에 미친 영향이 큰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뭐 당일 속보로 막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 전날 사망 전날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뭐 어쩌면 유언으로 추정되는 뭐 영상이 올라왔다가 이제 지워졌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의 존재 때문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싫었다. 뭐 제 마지막 메시지다.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사라지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영상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연예부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초반에 자리매김을 할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자 출신이라는 어떤 이제 타이틀이 이게 뭔가 그냥 돌아다니는 썰을 전하는 건 아니라 원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언론에서 요만큼밖에 얘기를 못하는 걸 거야. 이런 이제 상상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뭐 주요 이제 그 스포츠지나 이런 데서 이제 연예부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제일 유명해졌던 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제 하면서 출연진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이 유명세를 얻은 게 어떤 거냐면 연예인과 정치인에 대한 이제 무분별한 폭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를 대중이 알아야 되는 건가? 이건 이 사람의 사생활 영역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폭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예인이 그거에 대응을 하면 또 다른 폭로를 이어가면서 거의 뭐 이제 말하자면 음의 그 여론 지형을 주도해가는 이슈들을 계속 이제 생산해 왔는데 네. 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기억할 만한 분은 이제 김건모 씨 관련된 사건. 최근에 이제 뭐 무혐의가 났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 이 김용호 씨가 이제 최초 폭로를 했었고 이게 이제 그 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항소 상태에 있고 뭐 이근 전 대위랑도 굉장히 유튜브에서 격렬하게 뭐 그렇죠. 서로 뭐 이렇게 맞붙었죠. 서로 이제 뭐 그 용어로 현피를 뜰 것 같은 분위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뭐 펼쳤고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뭐 한 특정 개인을 놓고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이분이 어떤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가 촉발된 게 이제 박수홍 씨 관련된 폭로들을 네. 이어가면서였는데 그 박수홍 씨의 현재 부인이 굉장히 이제 대차게 대응을 하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짚으면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이 김용호
김용호 씨가 이제 폭로하는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 것이냐, 진위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났고 이때 이제 박수홍 씨 부인이 한 유명한 댓글이 있어요. 김용호 씨한테 직접 단 댓글인데 당신이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약점을 잡아서 폭로를 안 해주고 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소송도 현재 그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진행 중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죽고 나서는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김세희 씨, 그 가로셀 연구소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김세희 씨가 얼마나 뭐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명과 금액을 거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 왔냐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고 알려졌어요. 네네네. 사실은 이게 정말 최근 일인데 이게 지난 11일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2019년 7월에 부산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이제 1심 결과 나온 건데 이 재판뿐만 아니라 그 여러 명의 연예인들 대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유튜브에 부정적인 내용을 뭔가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한 뒤에 이거를 덮어줄 테니까 뭐 좀 돈을 달라고 금품을 달라 한 이런 혐의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11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 고깃집 여성 강제추행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겹친 거예요. 겹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연기가 됐던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1심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고 또 다른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본인은 좀 압박이 많이 심하게 됐을 수 있죠.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그 피해자들에게 이미 받아낸 금액이 거의 뭐 수억 원대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됐고 다만 돈을 건넨 뭐 연예인들의 신상 내용은 이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좀 비공개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선 경우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이 이제 형사소송법상 내려지는데 뭐 그 이제 사망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려야 되는 재판들은 모두 이제 공소 기각으로 종결이 될 예정인데 한 개인의 죽음은 어떤 형태가 됐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이제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연예인이나 이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묻지마 폭로 또는 아니면 말고식에 이제 말하자면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금품을 그것으로 이제 협박이나 이거로 갈취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먹고 자라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블루 드래곤님이 돈도 좋지만 타인의 명예도 우리 댓글도 멋지고 긍정적인 내용만 올립시다 이런 얘기하셨고 탈레모님은 끝까지 피해자들한테 이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라는 면에서는 좀 네.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룰루님은 인생 짧다 서로 사랑하고 장점만 보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또 최근에 그 유튜버 표혜림 씨라고 네. 학교폭력 피해 폭로에서 이제 더 글로리 네. 현실판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진 분이었는데 이분도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뭐 표혜림 씨라고 원래 직업은 이제 미용사고 원래 본인이 당한 학교 폭력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2023년도에 자신이 겪은 학교 폭력을 이제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반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용기를 내서 그걸 고발을 하고 내가 어른이 됐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나는 뭐 어떤 생활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밝혀서 당시에 이제 더글로리라는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와 함께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좀 지지를 받았었고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생존자 연대 모임 나다움이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풀려 나가나 보다.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된 스토킹 피해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이제 2023년 10월 달에 그 저수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도 뭐 방송을 올려서 이제 그만 좀 편해지고 싶다. 이런 이제 심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이 된 거냐면 본인이 그 고백을 한 이후 여러 사람들의 이제 조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도 사건 취재를 하다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했을 때 첫 번째 만나는 혹은 초기에 만나는 조력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사건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하죠.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자기를 조력해주기로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접근들이 이러니까 뭐 말하자면 실제로는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걸 돈벌이 한다 이런 이제 막 거짓 영상도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공격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스토킹도 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엔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 이런 이제 심리적 단계로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조력자 혹은 초반의 조력자들을 좀 잘 만났으면 한 안타까움이 너무 큰 사건입니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 전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원고 쓰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어지럽게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 한 유튜버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게 이제 이 A 씨가 누구냐면 그 본인도 이 표 MC가 고발했던 가해자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활동을 하자. 뭐 학폭과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도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 처음에 접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랐던 거죠. 견해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견해 차이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원에 대한 좀 믿음도 허물어지는 이런 이제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안 하면 그냥 이제 안전하게 안 만났으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적인 뭐 연락이라든지 혹은 이거를 이제 표씨 입장에서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고 이분도 본인이 이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본인의 채널에 표일 MC를 공격하거나 저격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걸 사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이제 고소가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네. 고인의 죽음 이후로도 이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쪽은 뭐 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 죽음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좀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가? 뭐 이게 근데 본인의 책임인 것처럼 또 뭐 법적 공방을 앞두고 본인이 이제 압박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선택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가 나는 입장문을 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이 유튜버들이 뭐 중간에 사실관계들은 서로 뭐 다퉈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거든요. 사실 유튜버 간에 이 말하자면 저격과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폭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뭐 그냥 유튜브에서는 이런 일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일처럼 치부되는데 결국 이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과 압박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어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지현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뉴스바사삭 저는 내일도 낮 12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gotta listen up.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것이다. 부인하다. 그는 즉시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게임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술에 취하면 안 되나요? 좋아요. 이전에도 그는 게임이라는 단어의 주요 성과는 게임을 충분히 잘 만들었다는 점을 여러 번 암시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대화를 마친 후 그는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원래 코드의 논리와 디자인을 도운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가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방금 편리하게 찾았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이다.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곧 도시의 부유한 여성과 약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은 점차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모른다. 이번에는 초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야기를 모르는 동급생. 우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다시 소음이 시작됐다. 결승에 올라갔을 때 침묵을 지켰는데 누군가가 헤어지는 것 같다고 속삭였죠. 그러자 분위기가 금세 어색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죠?
그들은 커플이 아닙니다. 왜 잘못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해 노 NHI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세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고 냉장고에 두 사람의 사진이 붙어있는 알록의 방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왜 헤어지는 걸까요? 아, 맙서사. 그래서 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하네요. 정말 그렇죠. 사람의 일생에서 그 8년은 몇 번이나 발생합니까? 8년 동안 반장은 주최자였고 쓴웃음을 지어야 했다. 2시간 만에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저 후 회장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마실 것이 필요해요. 모두들 잔을 들고 합세해 나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약간의 동정심을 더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고 들어올리고 멀리서 올라갔고 그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